안녕하세요. 이원장 드론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N3AG FC가 장착된 이 농업용 드론을 DJI 어시스턴트 2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이 보시죠. 그 전에 제가 이 영상 우측 상단에 농업용 드론 분해와 그 각 부품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걸 먼저 보고 오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2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실행을 시키시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프로그램이 뜬 상태에서 이 케이블을 기체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주로 이 케이블은 LED 쪽에 보면 꼽는 케이블이 있고요. 이 610 같은 기체는 이 LED와 이 외부로 케이블을 꽂을 수 있게 연장을 해놨습니다. 지금 케이블을 꽂았는데 화면상에 연결이 안 되는데요. 연결이 안 될 때는 USB를 뽑아서 다른 포트에 꽂아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N3AG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뜨게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누릅니다. 네, 맨 처음에 나타나는 화면은 대시보드라고 해서 기체의 전반적인 세팅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창에 이 FC와 관련된 세팅된 값들이, 기본적인 세팅된 값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을 보시면 이 세팅된 값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하나하나 왼쪽에 있는 메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직 세팅이 있습니다. 베이직 세팅을 클릭합니다. 자, 베이직 세팅을 클릭하면 이 상단에 에어프레임, 마운팅, 리모트 컨트롤러, ESC 세팅이 뜨게 되는데요. 에어프레임 같은 경우는 기체 형상을 뭘로 할 거냐, 이걸 설정하는 건데요. 자, 우측 하단에 셀렉트 에어프레임 타입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면요, 여러 가지 기체의 모양이 나오죠. 쿼드콥터도 있고요. 쿼드콥터도 이런 십자 형태의 쿼드콥터가 있고, X자 형태의 쿼드콥터도 있습니다. 헥사콥터도 마찬가지, 옥토콥터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전방 모터가 V자형으로 설치돼 헥사 V형이기 때문에 헥사 V형을 선택하고 컨펌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에어프레임을 선택하고 나면 이제 마운팅 메뉴가 있습니다. 마운팅 메뉴는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어떤 건지 설정하는 그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MC라고 해서 메인 컨트롤러입니다. 이 메인 컨트롤러가 설치된 좌표 값을 설정하는데요. 이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밀리미터 단위이고요. 자, 무게중심, 기체의 무게중심으로부터 이 메인 컨트롤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이 좌표축 값으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X축, Y축, Z축이 있고요. X축이 기체의 전방 방향이고, Y축이 롤, 좌우 방향입니다. 그리고 Z축은 위아래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 연두색이죠. 초록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초록색 방향이 마이너스이고 빨간색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의 XY축 중심에 FC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X는 0이고 Y는 0인데요. 만약에 기체의 전방 방향으로 FC가 좀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설치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X 값을 예를 들어서
기체의 중심보다 10cm 앞에 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초록색 점이 이동을 하면서 이 메인 컨트롤러의 위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무게 중심은 영어로 CG라고도 하는데 Center of Gravit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은 보통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정도를 설정합니다. 무게 중심은 농업용 드론은 항상 변합니다. 왜냐하면 약재를 싣고 방제 작업을 할 때 약재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약재를 가득 실었을 때는 약재통의 중심 정도의 무게중심이 위치하고 있다가 약재가 분사가 되면서 무게중심은 점점 배터리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하단 정도를 무게중심으로 잡고 그 위치부터 FC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계산해서 줄자로 재가지고 이 Z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GPS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GPS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X, Y, Z축 기준으로 줄자로 재서 이 GPS 안테나의 위치를 재서 X, Y, Z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리모트 컨트롤러 메뉴를 보겠습니다. 리모트 컨트롤러 메뉴를 보시면 리시버 타입, 수신기의 종류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링크 3도 있고 S버스도 있고 라이트 브릿지 2도 있는데 조종기는 현재 데이터 링크 3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신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링크 3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3를 선택을 합니다. S버스는 뭐냐면 푸타바 조종기라든지 기타 드론들을 썼을 때 S버스의 수신기에서 FC의 S버스에다가 이 커넥터를 연결을 했을 때 쓰는 거고요. DJI 조종기 같은 경우는 보통 데이터 링크 3를 많이 쓰시는데요. 데이터 링크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리모트 컨트롤러 데드존이라고 나왔습니다. 현재 3%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0에서 1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0으로 놨을 때는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1%라도 움직였을 때 기체가 반응을 해주는 것이고요. 데드존을 10%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 전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중에서 10%를 초과해야 그때부터 기체의 반응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로 해놓으면 굉장히 둔하게 높기 때문에 얘는 3% 정도를 기본값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드가 있는데 모드는 조종기에서 이 모드 스위치를 변경을 했을 때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모드 스위치가 제대로 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ETR이라고 해서 이 스틱을 움직였을 때 이 그래프가 변하죠. 이 그래프가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스틱을 입력을 했을 때 마이너스 만에서 플러스 만까지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각각의 A는 에일러런이고요. E는 엘리베이터, T는 스로틀, R은 러더입니다. 이 각각의 값이 마이너스 만에서 플러스 만까지 움직이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면 컨트롤 EXP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EXP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EXP 같은 경우는 이 조종기에서 전달되는 이 민감도를 설정하는 건데요.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미는 만큼 0%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밀었을 때 10%, 20%, 30% 이렇게 100%까지 가겠죠. 자, 이런 메커니즘인데 내가 50%를 밀었을 때 좀 더 기체가 반응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좀 둔하게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보면 피치롤, 요, 스로틀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롤은 전후 좌우 이동을 할 때 키의 민감도, 요는 러더를 쳤을 때 회전을 하는 민감도, 스로틀은 고도 상승 하강에 대한 이 조종기 스틱에 대한 민감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0.1에서 0.9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을 0.1로 낮춰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둔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조종기 스틱을 웬만큼 밀어서는 기체에 반응이 없습니다. 조종기 스틱을 굉장히 많이 밀어야 그때부터 반응이 오고, 이 50% 정도가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조금만 밀어도 많이 갈 수 있겠죠. 대신 0.9로 바꿔보면요, 자, 굉장히 스틱이 민감하게 설정된 겁니다. 내가 살짝만 밀더라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반응이 오겠죠. 살짝만 밀더라도 기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값은요 0.5입니다. 0.5가 되면 내가 10% 밀면 10% 움직이고, 30% 밀면 30% 움직이고, 50% 밀면 50% 움직이고, 100% 밀면 100% 움직이고, 이렇게 대칭, 비례되게, 정확하게 비례가 되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 값을 조금 낮췄을 때는 정확한 비례가 아닌, 내가 조금 더 내가 50%를 밀더라도 기체는 40% 정도의 반응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측을 보시면 맥스 어센트 스피드가 있고 맥스 디센트 스피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 요 앵글러 벨로시티가 있고 맥스 애티튜드 앵글이 있습니다. 맥스 어센트 스피드는 최대 상승 속도입니다. 초속 1에서 5m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디센트 스피드는 최대 하강 속도입니다. 그래서 스로틀을 최하단으로 내렸을 때 초속 몇 미터로 하강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세팅하는 메뉴입니다. 하강 속도는 1에서 4m/s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요 앵글러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초당 회전 각도입니다. 단위가 도요, 각도의 그 도입니다. 그래서 50에서 200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 스틱을 쳤을 때 얼마나 빨리 기체가 회전할 거냐,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 애티튜드 앵글 같은 경우는 10도에서 30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의 경우는 기체가 최대로 기울어질 수 있는 각도를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도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기체는 굉장히 둔한 기체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대신 브레이킹 할 때 밀리는 거리도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도로 해놓게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드론은 기울여서 속도를 내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체가 많이 기울어지면 많이 기울어질수록 이 기체의 속도는 빨라지게 되죠. 그리고 기동 중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맥스 애티튜드 앵글이 30도로 되어 있으면 브레이크도 콱콱 빨리 잡힙니다. 저희는 이제 방재단에서는 25도 정도로 세팅을 해서 약간은 그래도 스피드감 있게 운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러 메뉴에서 이 캘리브레이션 메뉴가 있습니다. 조종기를 캘리한다는 건데요. 조종기가 가끔씩 이렇게 운용을 하시다 보면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았을 때 이 값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캘리브레이션 눌러보겠습니다. 자, 1번 단계는 모든 스틱을 중앙값에 위치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모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기본적으로 센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2단계는 모든 스틱들을 최대값까지 돌려주면서 최대값에 대한 위치를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빨리 막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되고요. 자, 천천히 해서 이 사각형을 그리면서 끝까지 밀어주면서 한 2바퀴 정도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왼쪽 스틱도 마찬가지로 너무 빠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2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 스틱의 값이 마이너스 만에서 플러스 만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 빨리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빨리 하면 이 스틱 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체를 시동 걸자마자 뭐 갑자기 하늘로 치솟는다든지 갑자기 뭐 뒤집어진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강조드립니다. 스틱 캘리가 다 됐으면 컴플리트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러 메뉴를 다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ESC 세팅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SC 세팅의 가장 상단에 보시면 ESC 타입을 선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타입을 눌러보시면 DJI Intelligent ESC냐 아니면 Other ESC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DJI 모터와 DJI ESC를 사용했다면 DJI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Other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모터 아이들링이라고 있는데요. 모터 아이들링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면 모터가 공회전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 공회전하는 그 속도를 여기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하이로 설정을 하시면 기체가 시동을 걸자마자 뭐 약간 뜬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엄 이하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모터 테스트 스피드가 있는데요. 모터 테스트 스피드는 뭐냐면 이 다음에 이제 모터를 테스트를 해볼 건데, 모터 테스트 할 때 몇 퍼센트의 속도로 돌아갈 것이냐 이걸 설정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비행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5%로 두겠습니다. 이제 모터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M1부터 M6까지 이 기체는 저희가 헥사콥터로 설정했기 때문에 M1부터 M6까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자, 제 옆에 있는 이 모터가 1, 2, 3, 4, 4번과 5번 모터입니다. 그래서 4번 모터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4번 모터를 누르면 이렇게 4번 모터가 회전을 하고요. 이 4번 모터가 회전하는 방향이 이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에서 보이듯이 시계 방향인지 눌러보면서 확인을 해줍니다. 뭐 5번 모터 해보겠습니다. 5번 모터 작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 방향이 맞는지 그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C 캘리브레이션이 있는데요. ESC 캘리브레이션은 이거는 제가 이 기체에서 ESC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이 이 어시스턴트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FC에 별도의 전원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FC에 별도의 전원, 이건 3셀짜리 배터리인데요. FC로 들어가는 전원은 이렇게 XT60으로 60 커넥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XT60으로 된 이 배터리가 별도로 있으셔야 이 어시스턴트에서 ESC 캘리브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FC에는 이 PDB에서 이 PMU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PMU는 여기 보시면은 메인 기판에
이 커넥터로 꽂아져 있습니다. 전원을 먼저 제거를 하고요. 자, 이 PMU랑 이 메인 기체에 PDB랑 연결된 커넥터를 뽑아 보시면 이렇게 XT6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XT60으로 된 배터리 3셀 이상만 가능합니다. 3셀 이상의 배터리를 연결해 주시면 현재는 FC에만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터로 가는 전원은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기체 전원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ESC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ESC의 역할은 모터로 가는 전원의 양을 조절해서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해 주는 게 이 ESC의 역할입니다. 이 ESC가 각 모터마다 하나씩 달려 있는데 같은 신호를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80%의 속도로 모터를 회전시켜라 라는 신호를 FC에서 받았는데 어떤 모터는 80%로 제대로 돌고 어떤 모터는 70%만 돌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FC에서 70이라는 신호를 줬을 때 이 ESC에서 모터로 70만큼의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조절을 해주는 게 이 ESC고 그 ESC마다 똑같이 70을 받았으면 똑같이 70을 모터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ESC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6개의 모터로 전달되는 신호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폭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ESC 캘리브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일단 ESC 캘리브레이션 메뉴에서 전체 이 하나씩 할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 할 수도 있는데 전체를 해보겠습니다. 5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프로펠러를 반드시 제거하라는 안내 문구가 이렇게 뜨고요. 저는 미리 프로펠러를 제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거하셨으면 컨펌을 누릅니다. 컨펌. 그러면 ESC 플러그를 뺀 후에 다음을 누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ESC로 가는 전원을 차단해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넥터를 빼주겠습니다. 커넥터를 빼주면 FC에는 계속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고 있지만 ESC로 가는 전원은 차단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넥스트. 그 다음에 플러그를 다시 끼우고 삐 소리가 나면 다음을 클릭하라고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전원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삐삐삐삐 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죠? 그러면 넥스트를 누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삐 소리가 멈추면 이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된 건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몇 번을 해봤는데 계속 이 삐삐 소리가 멈추지 않더라고요. 자, 원래는 멈춘 다음에 완료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삐삐 소리가 계속 납니다. 이럴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ESC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합니다. 그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영상에서는 지금 한 번 나왔지만 몇 차례 계속 시도를 했지만 계속 일부 모터만 캘리브레이션이 되고 대다수의 모터는 캘리브레이션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체로 가는 전원을 차단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C로 가는 전원도 3셀짜리 배터리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FC에 꽂혀 있는 일단 이 신호선을 빼야 됩니다. 이 신호선 M1부터 M6까지 껴있는 신호선을 빼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커넥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선을 다 빼겠습니다. 자,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으로 ESC 캘리브레이션이 안 될 때는 그 대안으로 이런 서버 테스터기를 쓰게 되는데요. 이 서버 테스트기로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버 테스터기에는 이렇게 4군데에 꽂을 수 있는 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서버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 가운데가 플러스, 맨 아래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 테스터기에 일단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3셀짜리 배터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3셀짜리 배터리에 보면 밸런스 커넥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 밸런스 커넥터의 전원을 쓰도록 할게요. 빨강색이 플러스입니다. 이 플러스를 여러분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잘 보이게 찍어 볼게요. 이렇게 위에는 서버 신호선이기 때문에 하나를 남겨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꽂아줬습니다. 이제 이 커넥터 때문에 이 두 개는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바깥쪽에 있는 두 개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ESC에서 나오는 신호선을 꽂아줘야 됩니다. 그 전에 여기에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요. 스위치에 보시면 맨 위가 매뉴얼, 그 다음에 가운데가 뉴트럴, 맨 아래가 오토매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위치는 맨 위에 매뉴얼로 놓고 합니다. 매뉴얼에다가 이 스위치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터기에 보면 0부터 9까지 숫자가 써 있습니다. 여기 0부터 9까지 신호선을 ESC에 전원을 넣기 전에 맨 끝 9까지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신호선을 꽂겠습니다. 신호선은 헷갈리지 않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서버 테스터기에 맨 위에 핀이 신호기 때문에 그거에 잘 맞춰서 이 신호선을 꽂아줍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제일 우측 9자 쪽으로 9 쪽으로 가 있는지 다이얼을 확인하시고요. 기체에 전원을 넣어줍니다. 네, 소리가 나죠? 네, 소리가 이렇게 삐삐삐삐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 다이얼을 0으로 바꿉니다. 0으로 최소로 돌립니다. 그럼 1번 모터와 2번 모터는 삐삐 거리는 소리를 멈췄습니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이 다 된 겁니다. 자, 그럼 1번과 2번 모터를 보여드릴게요. 다이얼을 다시 9쪽으로 돌려보면요. 1번과 2번 모터가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모터는 캘리브레이션이 다 됐습니다. 자, 다 됐으니까 전원을 다시 차단해주고 신호선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3번, 4번, 5번, 6번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서버 테스트기 같은 경우는 신호선을 4개를 꽂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서버 테스터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커넥터가 두 자리를 차지를 해서, 여기 밸런스 커넥터 있죠? 이 밸런스 커넥터가 두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2개씩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서버 테스터기에 여분의 핀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 3개씩, 4개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버 테스터기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떤 걸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신호 값을 최대로 주고 지금 이제 3번, 4번을 합니다. 기체 전원을 연결합니다. 네. 띠띠띠띠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날 때 최소값으로 돌립니다. 지금 3번, 4번에서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이러면 캘리브레이션이 다 된 겁니다. 네, 3번, 4번 완료했고요. 다시 전원을 빼줍니다. 이제 5번, 6번 모터에 캘리브레이션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호선을 꽂아주고요. 서버 테스터기에 신호를 최대값으로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기체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네, 삐삐삐삐 소리가 들리고 5번, 6번 모터에 캘리브레이션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신호를 최소로 낮추면 연속으로 삐삐삐삐 하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이러면 캘리브레이션이 다 된 겁니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이러면 전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신호선도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어시스턴트에서 캘리브레이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서버 테스터기와 이런 배터리를 사용해서 ESC 캘리브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원상태로 케이블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PM6 전원선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고요. 다시 기체에 전원을 넣어서 FC에 전원이 들어가도록 해놓겠습니다. 저는 왜 이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에서 ESC 캘리브레이션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밑에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추측하는 원인으로는 이 기체를 좀 사용한 지가 좀 됐거든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뭔가 ESC에 이상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이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에서 못하는 건지, 하여튼 어떤 원인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고수분들 꼭 남겨주세요. 고단했던 ESC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끝났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스타트 메소드를 보시면 여기 세모를 눌러보겠습니다. 노멀 스타트와 석세시브 스타트가 있는데요. 노멀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었을 때 지금 헥사콥터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모터가 한 번에 시동이 걸리는 거고요. 석세시브 스타트로 해놨을 경우는 1번 모터부터 6번 모터까지
순차적으로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거를 설정하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베이직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이트 세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좌측에 플라이트 세팅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상단 메뉴를 보시면 맨 좌측에 프로펄션 컨피규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진 시스템에 대한 어떤 추력 시스템에 대한 설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에어크래프트 휠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휠 베이스라는 거는 축간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400mm 이하가 있고 400에서 800mm, 800에서 1200mm, 그리고 1200mm 초과가 있는데요.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밑에 세팅 값들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휠 베이스에 따라서 이 DJI에서 정해 놓은 어떤 기본적인 세팅 값들이 있습니다. 그 세팅 값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제작하신 기체 사이즈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유저로 되어 있는데요. 유저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기체의 축간 거리는 1600m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1200을 초과하는 걸로 설정을 해서 기타 설정들을 조금씩 바꾸면 바로 유저 세팅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이직 게인 값은요, 가장 기초적인 그 게인 값으로 이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피치 롤, 요 스로틀에 관련된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자, 피치는 전후진입니다. 전후진과 관련된 기체의 민감도를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후진을 좀 민감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 값을 올립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너무 민감해져서 기체가 떨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떨리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파릇파릇 떨듯이 떱니다. 자, 파릇파릇 떠는 시점에서 조금씩 값을 낮추면서 뭐 5 정도씩 값을 낮추면서 안 떨기 시작하는 점에 이 값이 이 기체에는 가장 맞는 그 값이 되는 겁니다. 롤은 여러분들 아시죠? 좌로 이동, 우로 이동할 때 그 롤입니다. 그 롤 값도 피치와 마찬가지로 떨림이 기체의 진동이 멈추는 그 값이 이 기체에는 가장 최적의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 값이 있는데, 요는 우리가 조종기에서 러더를 조작했을 때 이 회전이죠. 기체 회전인데, 이 기체 회전이 얼만큼 정확하고 민감하게 할 거냐라는 값을 세팅하는 건데요. 이 요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러더 회전을 했을 때, 이 러더 회전을 했을 때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러더를 돌리다가 딱 중립으로 놨을 때 즉각 멈추는 반응을 얻고 싶으면 이 값을 높이면 되고요. 좀 부드럽게 멈추면 좋겠다 했을 때는 이 값을 낮추시면 됩니다. 단 너무 높였을 경우에는 기체가 요를 줬을 때 기체가 많이 진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고도가 편차가 많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이 요 값을 조금 낮춰 주셔야 합니다. 역으로 전후진을 갔다 왔는데 나는 절대 요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전후진을 갔다 와서 보니까 기체가 조금 틀어져 있더라, 이랬을 때는 이 요 값을 약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스로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 상승 하강을 얼만큼 민감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요. 고도 상승 하강 시 떨림 현상이 있을 경우, 즉 진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 값을 조금씩 낮춰서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프로펄션 시스템 밴드 위스가 있는데요. 이 DJI에서 이거는 약간 좀 정해 놓은 건데 제가 이미지 하나 띄워 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처럼 보시면 DJI에서 프로펠러의 사이즈와 모터의 사이즈에 따른 그 프로폴션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정해 놓은 값들이 있습니다. 작은 모터와 작은 프롭을 사용할수록 이 값은 높아지고요. 큰 모터와 큰 프로펠러를 사용할수록 이 값은 좀 낮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농업용 드론 같은 대형 드론들은 큰 모터를 사용하잖아요. 그 큰 모터에 맞는 값이 한 80 정도인데요. 세팅을 하실 때 80 정도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탭에 보시면 제일 좌측에 어드밴스드 게인에 애티튜드 게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애티튜드 게인 같은 경우는 드론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드론이 밀리거나 했을 때 얼마만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줄 거냐, 그 값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단 너무 높았을 경우에는 기체에 진동이나 떨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동이나 떨림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그 값을 딱 잡아주면 그 기체에 맞는 이 애티튜드 게인 값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가운데 호리존털 벨로시티 게인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수평 속도에 대한 게인 값이죠. 이 수평 속도에 대한 게인 값이 뭐냐면 이 기체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멈췄을 때 고도 치마가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는 이 값을 조금씩 높이면서 과하게 움직였을 때 고도 치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값을 조정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에 센시티비티 게인에 브레이크와 애티튜드가 있는데요. 이 브레이크 값은 뭐냐면 기체의 제동 성능에 대한 값입니다.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각 제동을 위해서 기체가 많이 기울어지게 되고요.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드럽게 제동이 됩니다. 단 부드럽게 제동이 되는 대신에 제동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애티튜드 게인이라고 있는데 이 애티튜드 게인 같은 경우에는 조종기에서 나오는 신호에 대한 기체의 반응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종기에서 스틱을 움직였을 때 즉각 움직여주고요.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부드럽게 기체의 반응성이 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컨트롤 퍼포먼스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 값은 뭐냐면 좌측으로 갈수록 쉐이크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진동의 억제 쪽으로 기체의 성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컨트롤 로버스트니스라고 해서 이 조작에 따른 어떤 기체의 반응성을 더 빠르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체를 반응성에 초점을 두느냐, 기동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동성에 초점을 두느냐, 또는 진동 억제 쪽으로 치중하느냐, 그거를 조절을 하는 건데요.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약간 진동 억제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Failsafe 세팅 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Failsafe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맨 처음에 맨 위에 Return to Home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위치는 데이터 링크 3에서 Return to Home 스위치는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게 되면 이 경보음과 함께 Return to Home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 밑에 Failsafe 액션은 뭐냐면요, Failsafe 상황이 됐을 때, 조종기와 통신이 두절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호버는 그냥 그 자리에 떠 있는 것이고요. 랜딩은
그냥 그 자리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턴 홈은 이륙했던 장소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호버로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배터리에 2차 저전압이 될 때까지 계속 떠 있다가 2차 저전압이 되면 그 자리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랜딩으로 해놨을 때는 호버링을 하다가 그 자리에 내려오게 되고요. 리턴 투 홈은 이륙했던 장소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호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리턴 투 홈 할 때 이 알티튜드, 리턴 투 홈 할 때 고도를 몇 미터까지 올라가서 리턴 투 홈을 할 것이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20m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헤딩, 듀어링, 리턴 투 홈이 되어 있는데요. 리턴 투 홈 하는 과정에서 머리, 기체의 기수 방향을 어디로 둘 거냐. 자, 백 투 홈 포인트는 이륙 장소로 오는 동안 기체가 후진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헤딩 홈 포인트는 기체가 리턴 투 홈을 실시하면 기수 방향을 이륙장 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륙했던 방향으로 대면 상태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리턴 투 홈 하는 과정에서 스틱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장애물이 있거나 했을 때 내가 조종을 통해서 리턴 투 홈 하는 과정에서 피해 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헤딩 홈 포인트로 설정을 해놨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종할 때 좀 헷갈리겠죠? 대면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백 투 홈 포인트로 설정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프로펠러 액션이라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액션이 뭐냐면 이거를 온 시켜 놨을 때는 프로펠러 맨 처음에 시동이 걸릴 때 이 접이식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완전히 펴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펴주기 위해서 모터가 윙윙 이렇게 순간적으로 RPM을 살짝 높이면서 윙윙 하는 이런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 액션을 프로펠러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켜놨을 때는 그런 액션이 보여지고 이걸 꺼놓으면 그런 액션 없이 그냥 시동이 걸리고 바로 아이들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 배터리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터리 탭에 제일 위에 보시면 배터리 타입을 설정하는 메뉴가 있고요. DJI 배터리로 선택할 수도 있고 DJI 배터리가 아닌 다른 배터리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DJI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Non DJI 배터리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 셀을 보면 이 E610 기체 같은 경우는 6셀짜리 배터리 2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쓰는 12셀, 그러니까 FC에서는 12셀 배터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2셀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배터리 워닝이 있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면 크리티컬 로우 배터리 워닝이 있습니다. 로우 배터리 워닝은 저전압이 걸렸을 때 1차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1차 경고일 때 뭘 해줄 거냐. 자, 로우 배터리 워닝 액션이 뭐냐. 자, only LED 워닝으로 되어 있고요. 리턴 투 홈을 설정할 수도 있고 랜딩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전압이 걸리면 only LED 워닝으로 해놓으시면 빨간불이 느리게 깜빡거립니다.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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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크리티컬 로우 배터리 워닝을 보시면 2차 저전압이 걸렸을 때 어떤 액션이 있을 거냐. 자, only LED 워닝이 있고요. 랜딩이 있습니다. 2차 저전압까지 걸렸다는 거는 배터리가 거의 다 방전된 상태일 겁니다.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배터리가 거의 다 방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랜딩, 착륙, 그 자리에 착륙하는 걸로 설정해 두시는 것이 기체를 보호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이 only LED 워닝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배터리가 0%가 되면서 갑자기 기체가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요, 로우 배터리 워닝 1차 저전압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1차 저전압을 3.6V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압이 43.8V일 때 1차 저전압 경고를 해주고요. 자, 2차 저전압은 42V, 셀당 3.5V, 3.5V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전압이 42V가 되면 이 기체는 그 자리에 내려오는 기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은 뭐 새 배터리 같은 경우는 1차 전압을 3.7V로 설정하기도 하는데요. 3.7V면 너무 이 방제용 기체로서는 너무 빨리 저전압이 생기기 때문에 저전압 알람이 뜨기 때문에 보통은 뭐 3.6V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에 대한 세팅은 끝났고요. 다음 탭인 플라이트 레스트릭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행 제한에 대해서 설정하는 건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오펜스라고 있죠. 이륙했던 지점으로부터 얼마의 고도 또 얼마의 거리까지 이 비행체에 제한을 둘 거냐, 이 부분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고도를 세팅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도를 세팅하는 부분이 20m에서 50m까지 최대. 이 기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대로 해놔도 자, 이륙 지점으로부터 50m까지만 올라가고 스로틀을 올려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플라이트 디스턴스에 대한 거리 제한을 둘 수도 있는데요. 아예 끌 수도 있고요. 거리 제한을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플라이트 디스턴스는 이륙했던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까지만 가게 할 거냐, 그걸 세팅하는 거고요. 8,000m니까 자, 이게 15m에서 8,000m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8,000m면 8km죠. 너무 멀죠. 이 방제용 드론은 뭐 많이 해봐야 뭐 한 300m 정도까지만 방제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먼 거리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디스턴스는 500m 또는 300m 정도로 세팅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아그라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아그라스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그라스 어플리케이션 제일 위에 보시면 오퍼레이션 인터벌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아그라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거의 반자동 방제와 관련된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자동 방제나 AB 포인트 방제를 할 때 방제 간격을 몇 미터로 설정할 거냐, 3에서 10m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 플러스 디폴트 스피드라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 M 플러스 디폴트 스피드가 의미하는 바가 단위는 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이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플라이트 스피드가 있는데, 자동 방제할 때 속도를 얼마로 가져갈 것이냐, 이 이동하는 속도죠. 그래서 V1부터 V4까지 이렇게 할당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뭐 V1부터 그 다음에 스피드 레벨이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동 방제할 때 어떤 속도로 할 거냐, 자, 지금 V3로 해놔서 자동 방제 속도를 5m/s로 해놓은 겁니다. 네. 그 아래를 보시면 Enable Radar라고 해서 이 레이더 고도이죠. 고도 센서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No Pesticide Prote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물이 다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약제통에 센서가 있어서 약제가 다 된 거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뭐 센서가 없기 때문에 오프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모드, N 플러스가 반자동 모드인데요. 자, 여기 조종기에 보시면 여기 SW2 스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위로 올렸을 때가 자동, 아래로 내렸을 때가 반자동인 것 같습니다. 이 반자동 모드를 할 거냐 말 거냐, N 플러스 모드가 반자동이거든요. 이 반자동 모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설정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N 플러스 모드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라이트 세팅 메뉴를 다 봤고요. 다음에 툴 메뉴를 보시겠습니다. 툴 메뉴를 보시면 이 MC, 메인 컨트롤러와 GPS가 보이는데요. 이 메인 컨트롤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메인 컨트롤러를 클릭해 보면 이 센서의 상태가 나오게 되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IMU 캘리브레이션 메뉴가 있어요. 이 IMU 캘리브레이션은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평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을 눌러보면, 자, 문구가 하나 떠요. 이 수평 상태로 기체가, 이 MC가 메인 컨트롤러가 돼 있는지, 그러면 수평 상태로 돼 있으면 컨펌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스타트 버튼이 뜨는데요. 이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 IMU의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고,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면 성공했다고 이렇게 V 표시로 뜨게 됩니다. 다시 백 스위치를 눌러서, 백 버튼을 눌러서 가보면요,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MU 세팅해 보시면 아까 우리 마운팅 메뉴에서 IMU MC와 GPS의 좌표 값을 설정했죠. 그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이 IMU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GPS를 클릭해 보시면 GPS가 얼마의 뭐 방해를 받고 있는지, 인터피어런스, 지자계죠. 컴파스가 뭐 얼마의 방해를 받고 있는지 나오고요. 여기서 컴파스도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은 실내에서는 안 되고, GPS가 잡히는 외부에서, 지자계가 잡히는 외부에서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펑션 채널 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펑션 채널 탭은 이렇게 FC에 보면 F1부터 F8까지 있었는데요. 그 각각의 어떤 임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채널인데요. 이 A3AG 버전에서는 이게 뭐 설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채널 할당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쓸모없는 기능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업 탭으로 가보시면 이 지금까지 세팅한 것들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세팅 값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저장된 세팅 값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폴더를 선택하는 창이 뜨는데요. 제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백업 석세스풀이 뜨고요. 바탕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2020년 12월 5일 현재 날짜로 지금까지 세팅했던 값들이 이 파일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스토어 메뉴가 있는데, 리스토어를 클릭해 보시면 아까 저장했던 바탕화면에서 이 파일을 불러 들여와 가지고 이렇게 리스토어, 다시 세팅 값을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프레잉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스프레잉 탭을 보게 되면요, 맨 위에 스프레잉 PWM 값을 넣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최적 값과 최대 값을 넣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F1이나 F2 채널에서 펌프를 얼만큼, 유량을 얼만큼 할지, 펌프에 돌아가는 세기를 정하는 신호값을 송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게 펌프 ESC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최저값을 낮추게 되면 펌프에 돌아가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유량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대값을 또 높이게 되면 펌프가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빨라서 유량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 조종기에서 이 LW 스위치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스위치인데요. 이렇게 좌로 당겼을 경우에는 신호값이 낮아져서 펌프의 유량이 작아지고, 이렇게 우로 밀고 있을 때는 펌프의 유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 신호값을 조절을 해 줌으로써 이 펌프의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 그러니까 펌프에 돌아가는 그 회전 속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DJI 어시스턴트 2 프로그램에서 이 N3AG 버전의 농업용 드론 세팅 값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혹시 고수분들께서는 아시면 댓글 좀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자, 아시는 분 있으면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도 요즘에 많이 쓰는 GE의 K3A 프로나 K++ FC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도 좀 영상으로 제작해 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